한때 남한보다 잘 살았던 북한. 전쟁 후 폐허가 된 남한과 달리 공장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거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경제자유지수 177개국 중 꼴찌,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광복 직후 약 20여 년간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잘 살던 북한이 어떻게 빈곤국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의 북한을 떠올리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1950년대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병참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물자 운송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만주와 중국에 가까운 지금의 북한 지역에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죠. 특히 북한 북부 지역은 철광석, 석탄, 희토류 같은 산업 필수 자원이 풍부했기에 일본은 이 자원을 바탕으로 중공업과 철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건설했고, 이는 일본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이후 일본이 남긴 산업 시설과 인프라는 해방 후 북한의 공업화 유산으로 남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8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한반도는 해방됐지만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됩니다. 38선을 기준으로 북한은 소련의 영향권에, 남한은 미국의 영향권에 놓이며 정치적 경제적 체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북한은 일본이 남긴 공장과 인프라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업화를 빠르게 진행했고, 소련은 북한을 사회주의 진영의 성공 사례로 만들기 위해 경제와 군사 분야에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의 경제 지원 덕분에 북한은 빠르게 성장하며 1950년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남한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반면 남한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했고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긴 했지만 초기에는 경공업과 농업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에 휩싸입니다. 6.25 전쟁은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남겼고, 이후 한반도의 경제 격차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죠. 전쟁 초기, 북한군은 남한을 급속도로 점령하며 다양한 자원을 약탈했고, 이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며 남한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한은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산업시설과 인프라가 대거 파괴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가 본격화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빠르게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1956년 12월 28일, 김일성은 천리마 운동을 발표하며 국가 주도의 대중동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생산 증대 운동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죠.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남한을 크게 앞질렀고, 세계 각국에서 사회주의 경제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반면 남한은 전쟁으로 전력망과 산업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며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고, 전후 북구에 오랜 시간이 걸려 경제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발전소와 전력망 파괴로 인한 극심한 전력난 속에서 김구가 북한에 전기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남한보다 훨씬 나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통해 중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점차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여기에 군사력 강화와 과도한 군비 지출로 인해 경제난 부담이 커졌고, 식량난과 생활필수품 부족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 북한은 중공업 중심의 계획 경제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시절, 북한은 강력한 중공업과 고도 성장률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과도한 중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농업 생산성 저하와 심각한 식량난을 불러왔죠. 인구는 증가했지만 식량 생산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경제가 서서히 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11월 2일,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경제난 속에서도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국가 예산 30%를 군비 지출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난과 생활 필수품 부족이 더욱 심화시켰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73년 10월 16일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닥칩니다.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북한은 공장 가동 중단과 산업 생산량 급감을 겪으며 본격적인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고 농업 기계화가 멈추면서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었죠.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외화 부족에 시달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관 도입이 이어졌지만 부채 부담이 커지며 경제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게 됩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소련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대외 경제 지원을 대폭 축소했죠. 석유와 자원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공장 가동 중단과 에너지 부족이 이어졌고 중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남한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에 성공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정체하고 위기에 빠질 때 남한은 고도 성장을 이루며 경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북한의 김일성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었죠. 서울 올림픽의 성공은 곧 남한의 국제적 인정을 의미했고 이는 체제 경쟁에서 북한의 패배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서울 올림픽 개최를 막기 위해 직접 소련을 방문해 올림픽 보이콧을 요청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울 올림픽을 보이콧하도록 설득했지만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련은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고 서울 올림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외교의 한계와 소련 북한 관계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명확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죠. 김일성은 서울 올림픽 개최 저지를 위해 극단적인 테러 공작에 나섭니다. 1987년 11월 29일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치안 불안을 조성과 국제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115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한항공 858편 폭탄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며 북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되었죠. 사실 그보다 앞선 1983년 10월 9일 김일성은 미얀마 국빈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테러 공작을 벌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실패하면서 남한의 국제적 위상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서울 올림픽 개최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결국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0개국 8,391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냉전 완화와 동서 화합의 상징으로 평가받았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고 외국 자본 투자와 관광 수익 증가로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반면 서울 올림픽 성공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며 국가적 위기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이 개혁, 개방으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었죠. 남한의 국제적 성공과 경제 성장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주었고 김일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체제 과시용 건설 사업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고 대규모 간첩 사업으로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며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1989년 7월 1일 김일성은 13차 평양 세계청년학생 축전을 개최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했지만 수용 인원 15만 명 규모의 경기장 건설과 대규모 건축물 단지 조성에 60억 달러가 소요되며 북한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고 과도한 차관 도입과 채무 불이행으로 국제 금융 신뢰도는 추락하며 결국 북한 경제는 고립과 부채, 식량난과 경제 혼란 속에서 점점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의 종식이 선언되었습니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었던 소련의 원유 자원 공급과 무역 지원이 한순간에 중단되면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 가동이 멈췄고 전력 부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 산업이 마비되면서 생산성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무역 중단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북한 경제는 빠르게 붕괴해갔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며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군 정치를 내세우며 군중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군사력 최우선 정책을 통해 군부의 충성을 확보하고 내부 불만을 억누르며 체제 안정화를 성공했지만 군사력은 유지의 자원이 집중되면서 주민들은 빈곤과 식량난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1995년과 1996년 연이은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북한 경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등 주요 곡창지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식량 생산량이 급감했고 기존 식량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물자 부족과 기아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약 33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가 발생했고 사회적 혼란은 극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사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불리는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국제 무역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는데 김정일은 자력 갱생을 내세우며 내부 경제 자립을 시도했지만 시장 통제 강화와 장마당 억압으로 물자 부족과 물가 폭등이 발생했습니다. 경제 침체와 국제 고립이 북한 사회의 빈곤화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체제 유지를 위해 김정일은 핵 개발을 강력한 카드로 선택하게 됩니다. 군사력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핵무기를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불러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원유 수입 제한, 무역 차단, 해외 자산 동결 등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가 가해졌고 북한 경제는 더욱 고립되며 경제 침체는 가속화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북한 권력을 장악하며 3대 세습 체제가 확립되었죠. 김정은은 집권 초기 경제 개혁과 개방을 약속하며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개혁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성과에 따른 보상 제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려 했지만 국가 통제와 계획 경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부분적 성공에 그쳤죠. 장마당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시장 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해 물자 유통과 민간 경제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사적 경제 활동이 증가하며 일부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강화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김정은은 외화 유입을 위해 경제 특구와 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북중 무역 확대로 일시적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국제 제재로 인해 외화 유입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죠.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통해 국제 제재 완화를 노렸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핵 폐기 문제와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죠. 비핵화 협상 실패는 국제 제재 지속으로 이어지며 북한 경제 개혁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로 인해 북한의 외화 수입이 차단되었고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제 제재 압박으로 경제 회복은 요원화 상태입니다. 핵무기와 ICBM 개발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지만 군사 도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을 불러왔고 경제난은 가중되며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정치 체제의 불안정과 경제난으로 인해 탈북자 증가와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 강화와 정보 차단으로 탈북과 내부 동요를 막고 있지만 정보 유입과 외부 세계 인식 증가로 체제 유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한때 남한보다 잘 살던 북한이 어떻게 빈곤국으로 전락했는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북한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빈곤의 문제를 넘어 한반도 전체의 안정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